여보, 저게 뭐요? 강물 속에 뭔가 떠내려오고 있어. 황성만이 고개 숙여 무엇인지 확인하더니 비켜요. 내가 들어가리다. 한겨울 찬 강물 속을 성큼성큼 황성만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잡아 강가로 들고 나왔습니다. 강보에 쌓인 흰 천을 열어보던 황성만이 소리칩니다. 아직 살아있어. 숨이 붙어있어. 섣달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낙동강 상류 한겨울 강바람이 칼날처럼 살을 에어내는 그 밤에 황성만과 복내 노부부는 뗏목 일을 마치고 강둑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달도 없었습니다. 금음날이라 별빛만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있었고 강 전체가 시커먼 먹물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뗏목을 메고 강을 오르내린 황성만의 어깨는 굽어 있었고 복내는 그 옆에서 낡은 솜저고리 깃을 여미며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내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강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아니,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 속에 섞인 무언가였습니다. 가늘고 여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복내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60평생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었지만 그 소리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보, 저기요. 저기 강물 위에. 복내의 손가락이 떨리며 강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황성만이 눈을 가늘게 뜨고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시커먼 물결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천천히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강보였습니다. 누군가 포대기로 칭칭 감아 묶어놓은 강보 하나가 강물 위를 떠내려오고 있었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황성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신을 벗어던지고 강둑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복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위험해요. 얼음이 깔려 있어요. 황성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겨울 강물이었습니다.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 조각이 발등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황성만은 이를 악물고 한 발 한 발 강물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강보가 물살에 빙글 돌며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황성만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강보 끝자락에 닿았습니다. 한 번 더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강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황성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보를 두 손으로 끌어안고 강둑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복내가 달려들어 강보를 받아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포대기를 걷어내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이가 눈을 감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숨을 안 쉬어요. 여보, 숨을. 복내가 아기를 자기 가슴팍에 바싹 끌어안았습니다. 저고리 깃을 젖혀 아기의 얼굴을 자신의 볼에 밀착시켰습니다. 두 손으로 아기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게, 더 세게. 눈물이 복내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아기의 이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숨을 쉬어라. 응, 제발. 긴 침묵이 흐르고
복례의 손놀림이 더 바빠집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가 울었습니다. 복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황성만이 젖은 몸으로 아내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노부부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강바람 속에서 아기를 가운데 두고 말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례의 손이 강보 속에서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꺼내보니 가느다란 노끈에 깨어진 금가락지 하나였습니다. 복례의 손바닥에 올려진 금가락지가 별빛 아래서도 은은하게 빛이 났습니다. 구름 위에 아는 봉황이 새겨진 가락지에는 날개를 펼친 봉황의 눈이 어찌나 세밀하게 새겨졌던지 별빛 아래서도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 강변 뗏목꾼 노부부가 평생 본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황성만과 복례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성만이 조용히 가락지를 받아 노끈째 아기 목에 조심스럽게 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보로 아기를 다시 감쌌습니다. 복례의 등에 아기를 엎였습니다. 가자. 단 한마디였습니다. 노부부는 어둠 속 강둑길을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례의 등에서 아기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복례는 등을 들썩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 소리가 노부부의 발걸음을 조금씩 더 빠르게 하였고 황성만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가락지에 새겨진 봉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 아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황성만을 사흘을 고민한 끝에 아이의 이름을 이건이라 지었습니다. 강물 위에 서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이름을 듣고 뗏목꾼 아버지 닮아 강돌이나 되면 어쩌려고 라며 웃었습니다. 황성만은 두고 보시오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60평생, 처음으로 집안에 울음소리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밥상 위에 아기 몫의 미음 그릇이 놓였습니다. 처음으로 황성만이 퇴근길에 뭔가를 사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찐 고구마 2개였습니다. 아기는 아직 이가 없었지만 황성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것을 보고 또 웃었습니다. 이 집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강물이 데려다준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건이 3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황성만이 뗏목 일을 나가기 전 아침마다 천자문을 한 줄씩 읽어주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당 마당에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성만이 한을 천하고 읽으려는 순간 이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 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황성만의 입이 딱 벌어지고 부엌에 있던 복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 사이 다음 줄까지 줄줄 읊고 있었습니다. 황성만이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이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황성만의 팔을 꼬집어도 황성만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영감네 주워온 아이가 천자문을 다 외운다고. 황성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복내는 쓸데없이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요. 라고 했지만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가 다 외운 천자문이었습니다. 황성만은 그날 밤 이건을 재워놓고 복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요. 알고 있어요. 강물이 보통 아이를 데려다 줄 리가 없지요. 이건이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 엄도훈이 황성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엄하기로 소문난 훈장 엄도훈에게 배운 아이들 중에서 그의 회초리를 안 맞아본 아이가 없었습니다. 영감, 그 집 아이가 서당 담 밖에서 훔쳐 듣는다는 거 알고 있소? 황성만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황성만이 이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당 마당이 보이는 단박 돌 위에 앉아 매일 들었다고 했습니다. 황성만이 말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들었느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이 없잖아요. 황성만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성만이 서당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십시오. 엄훈장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이 담 밖에서 들은 것을 전부 외워서 읍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이건이 서당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입니다. 이건이 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엄훈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황성만을 불렀습니다. 영감, 나는 이 아이를 더 가르칠 수 없소. 황성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훈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이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소. 어제는 내가 사설을 잘못 풀이했더니 이 아이가 조용히 손을 들고 틀렸다고 했소. 그것도 맞았소. 황성만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이건이 옆에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황성만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양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이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안 갈 거예요. 아버지 뗏목 일 도와야지요. 이건의 대견한 말 한마디에 황성만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건이 8살이 되던 해 여름에 강변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 영감네 이건이가 글만 잘하는 게 아니라 힘도 세다고. 그 소문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강변에서 또래 아이 하나가 불량한 형들에게 붙들려 돈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이건이 그것을 보고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놔주십시오. 형들이 비웃었습니다. 이건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형 하나가 이건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형의 팔목이 꺾였습니다. 형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습니다. 다른 형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건이 몸을 틀었습니다. 형이 허공을 가르고 모래밭에 넘어졌습니다. 두 형이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이건이 돈을 빼앗긴 아이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냐? 아이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변 아이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황 영감네 이건희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복내는 이건희 어디서 그 힘을 배웠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건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이건이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뗏목 일 도우면서 몸을 썼더니 저절로요. 복례가 믿지 않자 이건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새벽 강변에서 혼자 수련을 했다고, 황성만이 자는 새벽 강가로 나가 뗏목 위에서 균형을 잡고 삿대를 휘두르는 연습을 했다고, 급류 속에서 뗏목을 몰면 저절로 몸이 단련된다고 했습니다. 복례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강이요. 복례는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성만은 옆에서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이 다 가르쳐 줬지. 이건이 1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명절 낙동강 강변, 모래밭에 씨름판이 열렸습니다. 황성만이 이건의 손을 잡고 구경꾼 틈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의 눈이 씨름판을 향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본 황성만이 슬그머니 물었습니다. 해볼 테냐? 이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주간인이 이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영감, 농담이시오? 저기 나온 장정들 나이가 몇인지 보이시오? 황성만이 말했습니다. 한 판만 붙여주시오. 첫 상대는 이건의 몸집보다 2배는 커 보이는 20살의 나루터 총각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은 웃지 않았습니다. 삿발을 잡는 순간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렸습니다. 상대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이건이 몸을 틀어 상대의 허리를 감아 돌리자 퍽 소리와 함께 모래밭에 등이 닿았습니다. 구경꾼들이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건은 그날 장정 셋을 연달아 넘겼습니다. 4번째 상대가 나오려다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성만은 구경꾼들 맨 뒤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복례한테는 절대 말 못할 일이었습니다. 씨름판 소동 이후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황 영감네 아이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아졌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황 영감 자식이 맞느냐고,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말이 사실이냐고, 글도 저렇게 잘하고 몸도 저렇게 뛰어나니 평범한 집 아이는 아닌 것 같다고. 황성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막에서 술 한잔하다 옆자리 사내가 이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 목에 항상 뭔가 걸고 다니던데 금빛 나는 거 말이오. 뭔지 아시오? 황성만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밤 이건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복례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황성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가락지 말이오. 언젠가 이 아이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소? 복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더 단단해질 때까지요. 이건이 1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황성만이 허리를 다쳐 자리에 누웠습니다. 뗏목일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달 쌀값을 내지 못하면 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이건이 조용히 삿대를 들고 나갔습니다. 복례가 뒤늦게 알아채고 강변으로 뛰어나갔지만 이건은 이미 뗏목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이거나 안 된다. 저 여울목은 어른도 못 건너는 급류야. 이건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 아들입니다. 뗏목이 물살을 탔습니다. 복례는 강둑에서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물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복례가 눈을 떴습니다. 뗏목이 여울목을 빠져나와 하류, 나루터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건이 삿대를 어깨에 얹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나루터 안악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네 자식이요? 복례가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건이 12살. 그해 가을부터 뗏목일을 황성만과 함께 다녔습니다. 처음엔 황성만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건이 삿대를 잡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세가 달랐습니다. 황성만이 20년 동안 익힌 것을 이건은 이미 몸에 담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읽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울목 어디서 삿대를 짚어야 하는지, 물살이 어느 쪽으로 틀어지는지를 이건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하루는 황성만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걸 다 익혔느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뒤에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삿대 잡는 것을, 아버지가 물살 피하는 것을, 그게 다입니다. 황성만은 그날 집에 돌아와 복례한테 말했습니다. 저 아이 내가 가르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잘하오. 복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낳은 아이라고 하잖아요. 이건이 13시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강 상류에서 뗏목 하나가 통제를 잃고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뗏목 위에 사공이 타고 있었습니다. 발이 밧줄에 엉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누구도 강에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겨울 급류였습니다. 강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건이 잠깐 상황을 살피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이 물살을 가르며 뗏목 쪽으로 헤엄쳤습니다. 뗏목에 올라타 엉킨 밧줄을 풀고 사공을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 뗏목을 강변 쪽으로 돌렸습니다. 삿대 하나로 급류를 버텨가며 천천히 강변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뗏목이 강변에 닿자 이를 지켜보던 강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거는 사공을 내려놓고 강물에 젖은 머리를 털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황영감네 아이 맞소? 13밖에 안 됐다고? 그래서 강물이 낳은 아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건이 15이 되던 해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루터 어귀에서 불량배 셋이 길을 막았습니다. 복례가 한 달치 장삿돈을 맡겨보낸 길이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이건의 돈, 꾸러미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건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꾸러미를 왼손에 꼭 쥔 채 오른손만 사용했습니다. 셋이 달려드는데 걸린 시간보다 셋이 모래밭에 나뒹구는데 걸린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지나가던 나루터 뱃사공이 그 광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이 돈꾸러미를 품에 넣고 그 앞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녁 드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황영감네 그 아이 말이요. 15에 장정 셋을 맨손으로 쓰러뜨렸다고
그 아이는 하늘이 낸 아이야. 강물이 데려다 준 아이가 맞다니까. 황성만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내 몰래 이건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다 돌아갔습니다. 문 너머에서 이건이 책 읽는 소리를 듣는 황성만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서웠습니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 강변을 떠날 것 같아서 이건이 16이 되던 해 첫눈이 내리던 날 복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가벼운 기침이 도무지 멈추지 않았고 이건은 밤마다 복내의 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황성만이 의원을 불렀으나 의원은 고개만 저을 뿐입니다. 이건이 의원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원이 이건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 내의원에 가면 혹 모르나. 이 고을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건은 그날부터 뗏목 일을 2배로 늘렸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번 돈을 모두 약재 사는 데 썼습니다. 밥을 굶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겨울이 다 가도록 복내는 낫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는 춘 3월 복내가 창문 너머 꽃을 바라보며 이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아, 얘 어머니, 강물이 널 나에게 데려다 주었다. 갓난 너를 키우며 어미는 너무 행복했단다. 고맙다 이건아. 복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듬해 봄 황성만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이건의 손을 잡고 목에 금가락지를 가리켰습니다. 그 가락지는 내 것이다. 강물이 너와 함께 보낸 것이다. 때가 되면 그 가락지가 내 길을 열어줄 것이야. 이건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가락지입니까, 아버지? 황성만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른다. 하지만 봉황이 새겨진 것을 보면 범상한 곳에서 온 것은 아닐 게야. 그리고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아, 내가 어디서 왔든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잊지 말거라. 황성만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은 그 손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조용히 2 손으로 황성만의 손을 가슴 위에 얹어드렸습니다. 혼자가 된 이건은 뗏목일을 이어갔습니다. 황성만이 쓰던 삿대를 그대로 썼습니다. 복내가 쓰던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밥상에 앉을 때 2 노인이 앉던 자리를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황성만과 복내의 빈자리를 그리워하며 계절이 바뀌도록 이건은 강물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금가락지를 목에 걸고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변 주막에서 뗏목일을 마치고 허기를 달래러 들어간 주막에서 이건의 발이 주막 바닥 한가운데 뻗어 있던 비단 신발에 걸려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국물이 상석에 앉아 있던 비단 도포 사내의 소매 위로 쏟아졌습니다. 고을 토 엄한복이었습니다. 화가 난 엄한복의 발길질이 갑작스레 날아들며 이건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넘어진 이건의 목에 걸린 금가락지가 흘러나와 반짝이자 발길질을 하던 엄한복의 눈이 반짝이며 손으로 낚아채려 하였습니다. 야이 이놈, 그 목의 가락지를 당장 내놓지 못할까? 이건이 가락지를 감싸주며 나으리 이것은 어머니가 제게 남긴 물건입니다.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엄한복은 주변에 눈이 있어 일단 물러섰지만 금가락지에 대한 탐욕스런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한복은 주막에서 돌아온 그날 밤 이건의 목에 걸린 금가락지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금가락지. 엄한복은 그 문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양을 드나들던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궁 안내관의 허리춤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귓속말로 알려주었습니다. 저 문양은 궁 밖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왕실에서만 쓰는 봉황 문양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강변 뗏목꾼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엄한복은 날이 밝자마자 관아로 향했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주막에서 제 물건을 훔쳐 달아난 자가 강변 뗏목꾼 죽은 황성만의 아들이라고 고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이건의 집문을 두드린 것은 이틀 후 아침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이건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훔친 것이 없으니 관아에 가면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이건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엄한복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건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현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엄한복이 이 고을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땅 문서의 절반이 그의 손에 쥐어 있었고 현감의 부임 잔치 술상도 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현감은 이건을 형틀에 묶어 곤장을 때렸습니다. 이건의 목걸이를 빼사 엄한복에게 주었고 물건을 훔쳤다 하여 사흘 동안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이건이 옥살이를 하고 관아 문을 나설 때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변으로 돌아온 이건을 맞이한 것은 싸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뗏목 일 동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루터 사공이 이건에게 뗏목을 맡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엄한복이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아이를 일꾼으로 쓰면 자신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강변 일대에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이거는 황성만이 평생 일구어온 뗏목꾼 자리를 잃어버렸지만 항의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삿대를 들고 강변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렀습니다. 이거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건이 쓰러진 것은 그날 저녁 나루터 어기였습니다. 곤장 맞은 자리가 덧나 있었습니다. 사흘을 관아 바닥에서 버텼으니 몸이 버텨줄 리 없었습니다. 이거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하늘이 빙글 돌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보고 지나쳤습니다. 관아에서 곤장 맞고 나온 아이라는 소문이 퍼진 뒤였습니다. 선뜻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이건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낡은 의원 행색의 중년 사내였습니다. 등에 약재 보따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이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찼습니다. 이런 곤장 맞은 자리가 다 골맞네. 일어날 수 있겠나? 그 사내가 박진사였습니다. 본래 한양에서 의원 노릇을 하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떠돌이 신세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이건을 자신이 묵는 주막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재를 꺼내 곤장 자리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건은 처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지지는 않지. 이건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치료를 마치고 등잔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이건의 저고리깃 사이로 흘러나온 금가락지를 보았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죽 한 그릇을 이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이 먹는 동안 박진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에 가락지 말이다. 어디서 난 것이냐? 이건이 수저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강물에서 건진 것이라고. 강보에 쌓여 떠내려올 때 함께 있었다고. 노부부가 목에 걸어주었다고.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가락지에 새겨진 봉황 문양 말이다. 그건 아무데나 쓰는 문양이 아니야. 내가 한양에 있을 때 궁 안에서 딱 한 번 본 문양이다. 왕실에서만 쓰는 것이야. 이건이 가락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 가락지는 함부로 보이고 다니면 안 된다. 내 목숨이 달린 물건일 수 있어. 이거는 그날 박진사의 말을 곱씹으며 강변을 걸었습니다. 왕실에서만 쓰는 봉황 문양, 강물에서 건진 아이, 그리고 때가 되면 내 길을 열어줄 것이라던 황성만의 유언. 이거는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금가락지였습니다. 봉황의 눈이 햇빛 아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이 가락지를 강보에 넣었는지, 왜 하필 섣달 금음날 그 강물 위에 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는 가락지를 다시 저고리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흘렀습니다.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한복의 집 사랑채에서는 그날 밤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엄한복이 신복 칼기를 불렀습니다. 칼기는 이 고을에서 엄한복의 오른팔로 통하는 사내였습니다. 왼쪽 귀가 칼에 잘려나간 자리가 있어 칼기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술 실력이 뛰어났고 무슨 일이든 말없이 해치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한복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뗏목꾼 아이 이건이 말이다. 목에 금가락지를 걸고 다닌다. 그것을 가져오너라. 칼기가 물었습니다. 그냥 빼앗을까요? 엄한복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한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가 그 가락지를 어디서 났는지 떠벌리고 다니기 전에. 칼기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엄한복은 혼자 등잔불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가락지만 손에 넣는다면 이 고을 토호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기가 이건을 미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이건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칼기는 그 방면의 전문가였습니다. 멀리서 따라다니며 이건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아침에 어디로 가는지, 저녁에 어디서 자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틀째 되던 날 칼기가
이건 주변에서 박진사를 발견했습니다. 떠돌이 의원 행색이었지만 칼기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칼기는 그날 저녁 엄한복에게 보고했습니다. 엄한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의원놈도 함께 캐어라. 이건이 주변에 붙어 있는 자는 다 알아야 한다. 박진사는 칼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알아챘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익힌 눈이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에 강경 모퉁이를 돌 때 잠깐 멈추는 그림자. 박진사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밤 이건을 따로 불렀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뒤를 밟는 자가 있다. 엄한복의 신복이야. 가락지를 노리는 것이 분명하다. 이건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박진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가락지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 내가 한양 쪽으로 수소문해 볼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너는 절대 가락지를 꺼내 보이면 안 된다. 알겠나? 그러나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한양 쪽으로 서신을 보낸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건이 강변을 걷다 칼기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칼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나으리께서 가락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잠깐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이건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강변 모래밭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칼기가 결국 손을 내렸습니다. 사람들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한복이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칼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밤 이건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락지를 손에 쥐고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황의 눈이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황성만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때가 되면 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지금인 것인지 아직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강물이 내 어머니한테 잘도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가락지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이 가락지가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진사의 답장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답장이 오기 전에 칼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야 했습니다. 박진사에게 한양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박진사가 서신을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을 불러 앉혔습니다. 등잔불 앞에서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 의원 동료한테 답장이 왔다. 그 봉황 문양에 대해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더니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 이건이 기다렸습니다. 박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17년 전 왕실에서 왕자 하나가 사라졌다. 갓난아이였는데 궁 안에서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야. 왕이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 왕자의 강보에 함께 있었다고 전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박진사가 이건의 목에 걸린 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황이 새겨진 금가락지였다고 한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이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락지의 진실은 무엇이며 이거는 정말 누구의 아들인 것일까요? 박진사의 말이 끝난 뒤 방 안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등잔불만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는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황의 눈이 불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17년 전 사라진 왕자. 강보에 함께 있었다는 금가락지. 섣달 금음날 밤 낙동강 위를 떠내려온 강보. 이거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문양이 같다는 것뿐이지 이건이 그 왕자라는 증거는 없다고.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락지가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엄한복이 이 가락지를 노리는 이유가 단순한 욕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자리를 피하자고. 이건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칼기였습니다. 뒤에 부하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며 등잔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방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이건이 몸을 일으키는 순간 칼기의 부하가 뒤에서 이건의 팔을 꺾었습니다. 이건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것을 혼자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박진사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칼기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박진사가 쓰러졌습니다. 칼기가 이건의 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노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건이 온 힘으로 버텼습니다. 노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더니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금가락지가 칼기의 손으로 넘어가자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셋이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건이 어둠 속에서 박진사를 흔들었습니다. 박진사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건이 박진사의 상처를 손으로 눌러 지혈했습니다. 이마 상처가 깊었습니다. 이건이 자신의 저고리 소매를 찢어 박진사의 이마를 감쌌습니다. 박진사가 이건의 손을 잡으며 지금 당장 이 고울을 벗어나야 한다. 칼기가 가락지를 가져갔으면 엄한복이 바로 움직일 거야. 이건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관찰사 관하로 가야 한다. 엄한복보다 먼저 가서 사실을 고해야 해. 늦으면 엄한복이 먼저 손을 써. 두 사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주막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엄한복이 밤새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칼기가 가락지를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주막문을 열고 들어와 이건을 둘러쌌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이건을 관찰사 관하로 데려가라는 명이 떨어졌다고. 이건이 물었습니다. 무슨 죄목이냐고. 포졸 우두머리가 대답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자가 왕실 물건을 훔쳐 소지하고 있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박진사가 앞으로 나서며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박진사를 훑어보았습니다.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졸들에게 둘러싸여 주막을 나섰습니다. 이건은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황성만이 강물에 뛰어들던 그 강변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관찰사 관아는
이 고을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이건희 관아 마당 한가운데 형틀 앞에 세워졌습니다. 관찰사가 상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엄한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근엄한 표정의 엄한복의 손에는 금가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이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실 물건을 훔쳐 소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이건이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가락지는 제 것입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제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관찰사의 눈썹이 올라가고 엄한복을 돌아봅니다. 엄한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이 어릴 때부터 이 고을 여기저기서 물건을 훔쳐다니던 아이입니다. 이번에도 어디선가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목소리가 침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건이 형틀에 묶이고 포졸이 이건의 두 손을 형틀에 묶는 동안 이건은 관찰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가락지가 내 것이라는 증거가 있느냐고.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는 강물입니다. 17년 전 섣달 금음날 밤 낙동강이 저를 강보에 싸서 데려왔을 때 그 가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황성만이 강물에 뛰어들어 저를 건졌고 그 가락지를 제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강변 마을 사람 누구에게나 물어보십시오. 관찰사가 가락지를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봉황 문양을 오래 살펴보던 관찰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심상치 않다는 것을 관찰사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엄한복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런 말은 누구든 지어낼 수 있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관찰사가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가락지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한양에 서신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오기 전까지 이건을 관아에 가두겠다고 했습니다. 엄한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판결이었습니다. 당장 영모죄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엄한복이 말했습니다. 한양에 서신을 보낼 것도 없이 저 아이가 역적임이 분명합니다. 관찰사가 엄한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증거 없이 영모를 단정할 수는 없소. 한양 답장이 오면 그때 결정하겠소. 엄한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건이 마당을 지나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관아 담장 밖으로 박진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 감긴 천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한복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침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아 금가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관찰사가 한양에 서신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오면 이 가락지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건에게서 가락지를 빼앗은 사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엄한복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칼기를 불렀습니다. 한양 서신이 관아를 떠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 칼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엄한복이 가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심부름 가는 포졸을 중간에서 막아라. 서신을 없애버려. 그리고 박진사 그놈 이 고을에서 사라지게 만들어라. 이건희 편을 들 자가 아무도 없어야 한다. 관아 담장 밖에서 박진사는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날이 밝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관찰사에게 직접 고하려고 말입니다. 봉황 문양의 출처 17년 전 왕자 실종 사건 한양 의원 동료에게서 들은 이야기. 박진사는 품 안에서 서신 하나를 꺼냈습니다. 한양 동료에게서 받은 답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관찰사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박진사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돌아볼 틈도 없이 칼기에 부하가 박진사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박진사가 쓰러지면서 품 안의 서신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칼키가 서신을 집어들더니 불을 붙였습니다. 관아 안익원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포승줄이 묶여 있고 가락지가 없는 목이 허전했습니다. 이거는 눈을 감고 황성만의 얼굴을 그리고 복례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두 노인이 평생 뗏목을 저어번 돈으로 약재를 사다 나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이건의 손을 놓지 않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건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저 가락지의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어디서 온 아이이든 황성만과 복례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이 눈을 뜨고 흙바닥에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서신이 왜 아직 출발하지 않았느냐는 관찰사의 추궁에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심부름 포졸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중간에 서신을 잃어버렸다고. 관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시 서신을 쓰라고 명했습니다. 엄한복이 관아 바깥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마에 식은 땀이 흘리며 칼기를 불러 다시 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막으라고. 칼기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엄한복은 사랑채에서 혼자 금가락지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관찰사가 2번, 3번 서신을 써서 보내면 결국 한양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 엄한복이 다음 날 관찰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건이 관아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자 관찰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양 답장이 오기 전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한복이 관아 문을 나서며 이를 갈았습니다. 관찰사는 생각보다 단단한 사람이어서 정면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엄한복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칼기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춘 엄만복이 이건을 관아 안에서 없애버려라. 서신이 오기 전에 칼기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건이 있는 창살로 손이 하나 들어오더니 쪽지 하나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이건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읽을 수 있는 글씨였습니다. 한양에 사람을 보냈다. 반드시 온다. 버텨라. 이건이 쪽지를 쥐었습니다. 담장 틈으로 박진사의 손이 사라졌습니다. 이건은 박진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기며 생각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오기 전까지, 진실이 이 관아 마당에서 터지기 전까지, 칼기가 관아 안으로 들어간 것은 그날 밤 이경이 넘어서였습니다. 당직 포졸에게 엄한복의 이름을 대고 조용히 길을 열었습니다. 이건이 갇혀있는 방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멈추어라. 관찰사였습니다. 관찰사가 횃불을 들고 포졸 셋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칼기의 얼굴은 굳었고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당직 포졸에게서 수상한 자가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칼기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포졸들이 막아서며 칼기를 잡아 포박하였습니다. 관찰사가 이건이 갇힌 방문을 열고 이건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느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예. 칼기가 포박된 채 관아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찰사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칼기는 처음에 버텼으나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칼기는 관찰사의 엄한 추궁에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실토하였습니다. 엄한복이 가락지를 빼앗으라 시키고 관찰사의 서신을 중간에서 막으라 지시를 하였고 가락지가 탐이나 빼앗고 박진사를 쓰러뜨린 것도 모두 엄한복의 지시였다고 고하였습니다. 관아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관찰사가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엄한복을 당장 잡아오라고. 이건이 마당 한켠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락지는 아직 엄한복의 손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직 절반만 드러났습니다. 한양에서 사람이 와야 했습니다. 박진사가 보낸 그 사람이 와야만 나머지 절반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이며 언제 이 고을에 당도하는 것일까요? 엄한복이 관아 마당으로 끌려온 것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포졸 넷이 양팔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엄한복은 발을 질질 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이 고을에서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히 누구를 잡아 끄느냐고. 그러나 관아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찰사가 상좌에 앉아 있고 칼기가 포박된 채 마당 한켠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엄한복의 눈이 이건을 향했습니다. 이건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관찰사가 입을 열려는 순간 관아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리던 말이 관아 앞에서 급히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뛰어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어이가 관찰사를 뵙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관아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한양 내의원에서 수십 년을 일한 노어의 천만길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천만길이 관찰사에게 예를 갖추더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이건을 보던 그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르고 노어이의 표정이 변하였습니다. 천만길은 평생 수많은 얼굴을 보아온 사람이었고 왕의 얼굴도 매일 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당에서 마주친 17살 청년의 얼굴이 그 얼굴과 겹쳤습니다. 서글서글한 눈매와 오둑 솟은 콧날은 30년 전 젊은 시절 전하의 얼굴이었습니다. 천만길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7년 전 강물에 떠내려 보낸 아이가 이 고을 강변에서 뗏목꾼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눈앞의 얼굴이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하의 눈매였습니다. 전하의 콧날이었습니다. 천만길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관찰사에게 청했습니다. 저 청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관찰사가 허락했습니다. 천만길이 이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천만길이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입니다. 어디서 났느냐? 낙동강 상류 강물에서 건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강보에 무엇이 함께 있었느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강보에 쌓인 저와 함께 봉황이 그려진 금가락지가 함께 있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만길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가락지를 지금 갖고 있느냐고. 이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빼앗아갔다고 했습니다. 엄한 복을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천만길이 관찰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찰사가 눈짓을 하자 포졸이 엄한복의 품을 뒤져 금가락지를 찾아 천만길에게 건넵니다. 천만길이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봉황 문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가락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17년 전이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갓난 왕자의 강보에 이것을 넣으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만길이 다시 이건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냐?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섣달 금음날 강에서 건진 날이 생년월일이라고 했습니다. 천만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17년 전 그 섣달 금음날이었습니다. 왕비마마께서 영모 세력에게 쫓겨 갓난 왕자를 품에 안고 낙동강 상류까지 도망치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보에 가락지를 넣고 강물에 띄워보내시며 하염없이 우시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만길이 이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천만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왼쪽 어깨를 보여다오. 이건이 잠시 머뭇거리다 저고리 왼쪽 어깨를 내렸습니다. 천만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왼쪽 어깨에 점이 3개 있었습니다. 나란히 찍힌 점 3개. 천만길이 그것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천만길이 관아 마당 흙바닥에 널쭉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두 손을 앞으로 뻗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17살 청년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관찰사와 포졸들이 놀라고 엄한복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천만길의 목소리가 흙바닥을 향해 울렸습니다. 신천만길 왕손 저하를 배움나이다. 17년이 늦었사옵니다. 황공하옵니다. 이건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고 관아 마당 전체가 이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은 그 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건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엄한복이 그 광경을 보며 발버둥쳤습니다. 거짓이요. 위조요. 저 어이가 꾸며낸 것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관아 마당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아이가 뗏목꾼 아이라는 것은 이 고을 사람 모두가 안다고. 왕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이라고. 엄한복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마당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천만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손 저하의 왼쪽 어깨 점 3개는 전하께서 친히 확인하신 표식이요. 태어나시던 날 레이온 어이들이 모두 목격한 것이요. 이것을 위조라 하면
그 자리에서 증명해 보시오. 엄한복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기가 그때 입을 열었습니다. 포박된 채 마당 한켠에 무릎을 꿇고 있던 칼기였습니다. 관찰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락지를 빼앗으라고 시킨 것이 엄한복이라고, 한양으로 가는 서신을 중간에서 막으라고 시킨 것도 엄한복이라고, 박진사를 쓰러뜨린 것도 엄한복의 명이었고, 그리고 어젯밤 관아 안에서 이건을 없애라고 시킨 것도 엄한복이었다고. 칼기의 말이 끝날 때마다 관아 마당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한복이 칼기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배신한 놈, 내 이놈이 감히. 관찰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이 엄한복의 입을 막았습니다. 관찰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한복을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왕실 물건 강탈 관아 문서 방해 살해 시도 그리고 왕손을 해하려 한 죄. 당장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여라고 명하자. 포졸들이 엄한복의 두 손을 묶었습니다. 엄한복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이 고을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땅 문서를 쥐고 현감을 주무르던 엄한복이 지금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관아 담장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박진사가 관아물은 들어오며 이건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길이 박진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된 사람끼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연통을 넣지 않았으면 내가 올 수 없었네. 박진사가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아이인 줄은. 이건이 천만길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왕손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천만길이 이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요. 17년 전 왕비마마께서 영모 세력에게 쫓기시다 저하를 강물에 띄워보내셨소. 살리기 위해서였소. 죽이려고 버린 것이 아니요. 이건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만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이 그 침묵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이건이 천천히 관아 마당을 걸어 우물가 앞에 섰습니다. 금가락지를 천만길에게서 돌려받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황의 눈이 햇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3살 때부터 목에 걸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황성만이 강물에 뛰어들어 건진 날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가락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노끈에 다시 꿰어 목에 걸었습니다. 관찰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실 준비가 되셨느냐고. 이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이 강변 언덕 위 노부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황성만의 무덤과 복례의 무덤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건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1번, 2번.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 있었습니다. 뒤에는 천만길과 박진사가 조용히 서 있었고 햇살은 따사롭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이건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강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건이 산 아래 굽이치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17년 전 섣달 금음날 밤 이건을 떠내려 보낸 강이었고
황성만이 뛰어들어 이건을 건져낸 강이었습니다. 강물은 이건과 황성만과 복래의 기억을 간직한 채 말없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건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디서 온 아이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황성만 어르신 아들이고 복래 어르신 아들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만길이 뒤에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이 강물에서 눈을 떼고 돌아섰습니다. 천만길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이 한양 대궐 앞에 도착한 것은 닷새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천만길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대궐 문이 가까워질수록 이건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대궐 문은 이건이 평생 본 것 중 가장 큰 문이었습니다. 문 위로 기와지붕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문 앞에 선 병사들의 창끝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이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건의 목에는 금가락지가 걸려 있고 뗏목군의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천만길이 이건과 함께 대궐의 문 앞에 서자 대궐문이 소리를 내며 활짝 열립니다. 천만길이 연통을 넣은 뒤로 왕은 사흘을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편전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머리에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걸친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우측에는 문무백관들이 도열해 있어 이건은 중압감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건이 문을 들어서자 좌중은 조용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은 뚫어져라 이건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고 이건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자 왕이 옥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하여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왕이 계단을 다 내려와 이건 앞에 섰습니다. 왕이 떨리는 손을 뻗어 이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왕이 이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매를 보고 얼굴을 쓰다듬고 어깨를 만져보더니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으며 지난 17년 동안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지 못한 아들 이건을 오늘에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왕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이건이 대답했습니다. 예, 잘 자랐습니다. 왕이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더 흘렀습니다. 그날 밤 왕이 주변을 물리고 이건을 독대하였습니다. 17년 전 영모 세력이 대궐을 에워쌌던 그날 밤 왕비가 이건을 살리기 위해 후문으로 빠져나가야만 했던 그날의 진실이 왕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 있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에 이건을 안고 낙동강 상류까지 도망을 쳤고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강보에 가락지를 넣어 강물에 띄워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건을 살리고 붙잡힌 왕비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왕이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훔칩니다. 이건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건이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왕이 이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이 말을 이었습니다. 황성만 어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한겨울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을 건진 노인 이야기를, 복내 어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의 등을 문지르며 제발 숨을 쉬어라 울던 노인 이야기를, 3살에 천자문을 떼던 날 황성만이 혼자 울던 이야기를, 급류를 혼자 넘고 돌아왔을 때 복내가 치마로 눈물을 닦던 이야기를, 두 노인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이건의 손을 놓지 않던 이야기를,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 두 분이 짐의 은인이로구나. 이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부모님이십니다. 사흘 뒤 세자 책봉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대궐 정전 앞마당에 신하들이 도열했습니다. 왕이 옥좌에 앉아 있었고 이건이 정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해진 삼배 저고리 대신 붉은 골룡포에 익성관을 쓰고 목에는 금가락지가 걸려 있었으며 위엄이 서린 이건이었습니다. 신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저 가락지를 거두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옥좌에서 일어나 이건에게로 걸어왔습니다. 왕이 세자로 명하는 교지를 이건의 두 손에 전하며 말합니다. 17년이 늦었다. 이건이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왔습니다. 정전 앞마당에 도열한 신하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자 저하 천세. 세자로 책봉된 뒤 이건이 내린 첫 번째 명이었습니다. 낙동강 강변 언덕 황성만과 복내의 무덤을 왕실 예법으로 단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봉분을 높이고 상석을 놓고 성물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세자가 된 이건은 무덤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돌담을 두르고 비석을 세우라 명하였습니다. 비석에 새길 글자를 이건이 직접 썼습니다. 황성만지며 복내지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새겼습니다. 세자 이건의 아버지 어머니. 신하들이 감히 아뢰었습니다. 왕실 예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건이 말했습니다. 예법이 사람보다 중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변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장이 끝난 뒤 이건이 낙동강 강변으로 내려왔습니다. 붉은 골룡포의 늠름한 모습, 수백 명의 신하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강변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이건은 천천히 지나쳐 언덕을 올라 황성만과 복내의 묘 앞에 섰습니다. 이건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립니다. 세 번째 절을 올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한참 있었습니다. 섣달 금음날 밤 강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내와 황성만을 떠올리며 어린 적 고사리 손을 꼭 잡아주던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물이 저를 아버지 어머니께 데려다 준 것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황성만이 쓰던 삿대 하나가 무덤 옆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이 직접 가져다 꽂은 것이었습니다. 삿대가 봄바람에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언덕 위까지 들려왔습니다. 낙동강은 오늘도 흘렀습니다. 17년 전에도 흘렀고 오늘도 흘렀습니다. 강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강물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살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키운 아이였습니다.
세자가 된 이건은 시간이 흘러 왕위를 물려받았고 매년 강변 마을 사람들에게 곡물을 보내 황성만과 복례를 기렸다고 합니다. 강물이 데려다 준 아이 이건의 시대가 활짝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